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으로서 결혼한 지 8년이 된 저는 그동안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그 사람이 힘들 때 먼저 도와주는 등 받은 은혜는 꼭 갚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덕분인지 제 주변에는 항상 선한 사람들이 가득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터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제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연이 좋은 편인지라 나쁜 인연보다는 좋은 인연들이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 중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만난 지 약 2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제 존재를 알게 된 이후부터 자꾸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셨거든요. 이전까지만 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상황이 남편보다 더 좋았던 탓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학생 시절부터 제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마음을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친구가 부대표를 맡아 함께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고 제품이 잘 팔리면서 투자도 유입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은 작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곳을 다니지 못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만으로 가정을 채워야 했습니다. 저는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물려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을 결정했죠. 물론 남편이 인턴이었고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 결혼했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작은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당황했는지 집으로 뛰어와 남편의 능력이 워낙 좋은데 그 회사가 인재를 못 알아봤던 것이라고 하면서 금방 마음 맞는 회사를 찾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라고 그것도 아내의 본분이라고 하며 자꾸 기다려주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걱정스럽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만 놀고 먹고 게임하는 것이 내 평소 일상이었다. 결국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안하여 무의미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만 놀고 먹을 거야? 이제 취직할 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울릴 것이다. 너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겠니?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결국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그렇게 꼴보기가 싫으면 내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끝이 나겠지. 아니야, 미쳤어. 너같이 놀고만 싶은 사람을 회사에 앉히면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어쩌려고 가족이라고 자리를 따로 만들어주면 열심히 면접을 치르고 들어온 직원들이 당신을 좋게 보겠어요.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와서 바가지를 긁지 말라거나. 내가 대표라고 해도 회사에는 절차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여서 편히 봐주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게다가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편하게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오래 남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남편은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회사를 알아보는 척했어요. 그러나 결국 백수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겠죠.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 집 생활비부터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겸 생활비까지 돈이 들어가는 건 모두 제가 다 감당해야 했는데요. 남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연애할 때부터 여유로운 사람이 더 많이 쓰면 된다고 생각해왔고, 남편과 있을 때는 항상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쓰는 돈도요. 효도를 하면 이런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 또한 사람이니 어느 순간부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 모두 책임지게 되면서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죠. 시어머니가 결혼을 제안했지만 강요한 적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제가 결혼 후 3년 동안은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어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나도록 참고 계셨지만 남편이 빈둥빈둥한 태도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력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작성해준 이력서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면접 요청이 왔고 며칠 후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력서를 제출할 때 경력이 부족하여 채용될지 걱정하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경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편의 소개로 작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했지만 자신과 같은 재능 있는 인재는 큰 기업에서 노는 게 맞다고 생각해 회사가 작아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덜투덜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면 이혼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마지못해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와 잘 맞는지 2년 동안 퇴사 없이 지내왔죠. 하지만 남편이 일하는 것은 좋았지만 정말 머리채를 쥐어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써준 이력서로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편은 아니라서 남편 월급을 탐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받아야 할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 월급을 받아올 때부터 비상금을 마련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회사에 충실하게 다니는 사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하기로 했죠. 그러나 남편은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매주 용돈을 받아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서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6개월이 지난 후에 비상금을 만들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나 몰래 비상금을 마련하고 있니?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주제에 어디서 비상금을 만들어?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돈이 모자라다고 했더군요. 채용 공고에 안내된 내용과는 다르게 매우 무리한 돈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것도 수상하고 이건 누가 봐도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 없이 왜 사람을 의심해? 제가 애인턴으로 입사하여 월급이 적은 것뿐이에요. 대표가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한 해 후 정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무의미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채용 공고에 분명히 정직원을 뽑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그러시면 저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아이, 그건 자꾸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말해야 돼. 비상금을 마련했어. 내가 그 돈을 엄마에게 가져다 줬어. 나는 매달 용돈이자 생활비를 엄마에게 주고 있는데
당신이 고집스럽게 또 추가로 주고 다니고 싶다며 피부과나 운동을 간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엄마에게 드리는 돈은 월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피부과나 운동은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월에 얼마나 받게 돼? 거의 400만 원이 들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생활비와 용돈으로 돈을 꽤 많이 썼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매번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빚쟁이처럼 그러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매주 받아가는 용돈을 합치면 월급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도 제 앞에서만 돈이 없다며 살살 애교를 부리면서 조금씩 더 가져가셨어요. 남편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보다 돈을 덜 쓴다고 한다고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이나 쓰고도 모자라다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까 남편에게도요. 시어머니께서도 실망을 느끼셨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자금 관리만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셨군요. 이제 더는 이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께 그냥 폭탄 하나를 던졌어요. 나 이제부터 가장 노릇 안 할 거야. 이제 당신도 일을 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 물론 어머니의 용돈과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뭐라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생활비에 어떻게 부담해? 당신 미쳤어. 원래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 당신 월급만으론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셔도 된다거나 어쩔 수 없으면 야간 알바를 하셔서 부담하겠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뼈 갈아서 벌어온 돈으로만 이 사정을 해결할 수 없어. 쉽게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사정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에게 잘 말씀드리고 매달 용돈으로 주는 돈을 줄여볼게요. 또한 앞으로 제 월급은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아니, 난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제 몸이 얼마나 힘들던 당신과 어머니가 편안히 살았으면 했는데 이것저것 다 맞춰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가정이란 가상으로 모든 게 반반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모든 일을 함께 맞추기로 마음 먹어주세요. 남편은 저처럼 뜻을 굽히지 않는 제가 되어 보겠습니다. 되겠다 싶었는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이야기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인터폰 속에서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대충 감이 잡혔어요. 분명히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다는 느낌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아들한테 생활비 반반하자고 했다면서. 게다가 나한테 주는 용돈도 줄이라고 하셨다고요. 난리가 났다는데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이 정리해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금액이 자그마치 400만 원이더라. 제가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 사람한테 더 받아가셨다면서요. 400만 원이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세 사람의 생활비인데 어머니가 혼자 그 많은 돈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얘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나고 생활비 반반하자고 했다던데. 아, 그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되나요? 이제 남편도 회사에 들어갔고 돈 버는 가장 노릇해야죠. 아이고, 너를 가장 신뢰하는 내 마음이야. 들어가도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서 갈라져야겠어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와 잘 대화를 나누어 용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내 용돈을 줄인다면 어떡하냐며 난리를 쳤지만 그냥 남편과 이혼하고 갈라지겠다고 하니까 무서워한 모양이었는지 결국은 알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저를 배척하고 둘이서만 약속을 관하더군요.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매우 서운해서 그게 무슨 행동인가 물었을 때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묻자 매우 순진한 표정으로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만 그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변화를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지기 쉽지 않아서 싫어도 아내로서 조금 참고 넘어가려는 생각이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로서 도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6년 차에 이른 남편과의 결혼 이렇게 되었지만 전에는 가정을 포기하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제품 문제로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안전성 확인을 거쳐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량도 높았어서 이번에도 성공을 누릴 줄 알았죠.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순식간에 회사가 위태롭자 반품이 급증했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제품을 피하라는 평가를 내놓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투자자들은 회사를 향해 단단히 공격하며 난리를 일으켜서요. 치면서 일어섰다가 게다가 악재가 겹쳐서 오는 대로 처리하며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지고 회사까지 따라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은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는 기업회생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 정말 젊음을 바쳐 힘들게 세운 회사인데 한순간의 사건으로 문을 닫는다니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어려웠다. 회사가 망하면서 부대표로 있던 가족처럼 친한 친구조차 연락이 끊겼고 시어머니와 남편조차 위로 없이 차피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아니라는 말을 한 채로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되었죠. 투자자들은 돈을 되찾으려고 했으며 길거리에 나와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나는 빚에 휘말려 앉게 되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세상을 버리고 싶을 정도였지만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고립된 채로 생각하니 그렇게만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많이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 중에 여자로서는 쉽지 않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막노동을 하는 것은 제게 부끄럽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집에는 아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와야 하고 오히려 집에 앉아서 빈정대고 있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벌어와라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막노동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은 흙먼지를 가득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매일같이 소란을 피웠어요. 당신 아내가 흙먼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뭐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서든 말하지도 못해 창피해 죽겠다 라고 했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흙먼지 가득해도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고 내가 흙먼지가 가득한 채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면 따르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전에 김유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망해서 별 볼 일 없어. 너는 내게 맞춰야 해야겠지. 맞아. 그 말은 맞아. 내가 용돈을 퍼주던 김유미가 아니라니까. 우리 친호가 그래 하라고 했으면 따를 거야. 그리고 지방 골은 뭔데 밥도 안 된다고 그리고 청소 상태가 개판인데. 그날 저녁을 먹으러 왔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상황이었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트집까지 잡는 동안 더 난리가 났어요. 마음에 따르면 그냥 뒤집고 나오고 싶었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최대한 참았죠. 그러나
어려워하는 제 표정을 읽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자주 그런 표정 지으면서 난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남편이 말했죠. 제가 어떤 때 어머니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적 없어요. 그런 표정 지은 적 없다니 뭐 그런 건 없어. 내 얼굴엔 불만이 가득하잖아. 함께 했고요. 빨리 밥이나 차려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 제가 억울함에 울먹거리면서 저녁 밥상을 차려야 했어요. 그래도 잘 나갔을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쿵짝 맞춰 저를 무시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한순간부터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았는지 후회가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간 생활비와 용돈을 부담해서 이제는 남편에게 그것들을 받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더라도 일단 제 앞에 빛이 있고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막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초창기부터 직원으로 있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는 초창기 직원이면서도 어려서 제가 동생처럼 대하고 잘 챙겨주었었죠. 회사가 망하고 나서는 생활이 바빠져서 서로 연락이 끊겼었지만 그래도 연락을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어요. 대표님, 잘 지내시죠? 계속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회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 취직했습니다. 취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다시 재기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기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프리랜서로만 살지 말고 얼른 취직하세요. 그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나저나 대표님이나 부대표님이랑 연락하셔서 소식 전해주세요. 회사가 이렇게 되고 나니 재은이랑 연락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은이가 이러고 있어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응, 무슨 일이야?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잠시 외부 미팅에 참석했을 때 부대표님 앞으로 대표님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오셨어요. 차를 주차하고 나와서 이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문에 귀를 대고 살짝 들어보았거든요. 아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재은이를 찾아왔다는데 둘 다 왜 재은이를 찾아왔어?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이 찾아온 것을 예진이가 어떻게 알았어? 대표님, 제가 초창기 직원이에요. 개업 초반에 몇 번 그 얼굴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서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시겠지만 마치 제 분위기가 며느리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표님 남편분이 부대표님께 여보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또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회사는 언제 폐쇄하고 새로운 회사를 세울 생각인가 물으셨어요. 그게 대체 어떤 말이죠? 여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회사를 폐쇄하고 새 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대표님 부대표님이 그때 회사의 핵심 인력을 모아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이미 전해졌습니다. 계획도 모두 세워놓은 상태라고 초창기 직원이 말하자 정말 황당해서 어이도 없어졌어요. 혹시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물으니 그러한 것 외엔 없다고 답했죠. 그 후 초창기 직원은 3명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급하게 사무실로 본인 자리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부대표 사무실에서 듣게 된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초창기 직원은 방해받지 않는 저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더군요. 하지만 괜히 잘못된 소문을 전하면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겁이 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추가로 증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대로 부대표와 나는 가족처럼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는 친구를 공주로 몰아넣을까봐 걱정되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물론 3명 사이의 대화 내용이 찝찝한 부분이 많았지만 단순히 직원일 뿐인 나로서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날 이후 부대표 사무실에서 들은 얘기를 그냥 잊어버렸다. 갑자기 들은 얘기로 혼란스러워서 한참 동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다가 겨우 진정한 후에 말을 이어나갔다. 예진아, 회사가 망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왜 지금서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표님 말이 처음에 회사가 제품 문제로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야. 어떤 부분이 이상한데 지금까지 제품의 문제로 인해 망한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도 작은 편은 아니었고 직원이 50명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으로 망한 것이 어색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진 것도 그렇고요. 물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살펴보면 그건 제품 문제가 발생한 이후였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니 그때 부대표님과 대표님,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제게 대화를 실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는 추측 직원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 직원들은 제가 회사를 얼마나 함께하느냐에 관계없이 믿었는데요.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사가 망한 것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누구에게 연락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초창기 직원이 부대표가 회사를 새로 창업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표와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이자 투자자인 친구에게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전화를 해보았어요. 고등학교 친구인 투자자는 회사가 휘청할 때에도 따지거나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으며 끝까지 제게 믿음을 가지고 의리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정보라면 믿을 만하다 생각했어요. 주희야, 너 혹시 재은이 소식 뭐 들은 게 있니? 갑자기 재현이가 왜 그러지? 오늘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은 것 같아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재은이가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하고 새로 창업했다던데 그거 사실이야? 너 남편한테 뭐 들은 게 없어? 재은이가 얼마 전에 회사를 차려서 내 시어머니랑 남편을 취직시킨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를 차려서 우리 남편과 시어머니를 채용했다고 들었어. 뭐 들었던 대로 그렇다고 해. 게다가 너희 회사가 망한 건 재은 때문이었잖아.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됐대. 설마 했는데 그게 정말이었어. 그게 다예요. 투자자들한테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다 데려가서 회사를 나가 창업할 것이라고 꼬셨는데 나는 너와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마음이 좀 그래서 모르는 척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어.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설마 재현이가 내 뒤통수를 칠 줄은 예상도 못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고등학교 친구이자 투자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아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는데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난 거야. 재명이는 못 살겠다더라고. 소비자들이 반품을 하면서 난리를 쳤던 이유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니. 게다가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창업한 회사에 취직을 시켰더니 황당할 정도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먹여 살려온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도 부업으로 죽어라 하며 밥에 물을 타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여러분은 제 카드로 고깃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메시지였어요. 처음에는 문자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카드가 사용된 고깃집의 이름을 보니 예전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가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고깃집으로 가 보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대표와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아침부터 남편이 접대를 하러 나갈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저녁에 밥을 먹고 들어올 거라고 했었죠. 그러나 고깃집으로 가본 결과 접대가 아니라 부대표와의 식사 자리였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대표가 새로 창업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의심했었지만 상황을 보니 정말로 그랬어 보였지요. 셋 다 나가서 고깃집을 찾은 줄도 모르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쁜 짓을 해서 부대표를 속여 뒤통수를 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과 부대표는 부부처럼 행동했고 정말 재혼할 생각인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부대표를 면회하고 부르면서 고기 쌈까지 싸서 먹여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눈이 돌아가서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당신 오늘 접대할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 왜 내 눈앞에 재은이랑 시어머니가 있는 거야? 여보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 모습이 아주 알콩달콩 좋아 보이네. 아이야, 너 뭐야? 왜 여기까지 찾아서 난리야? 그리고 내가 접대를 하든 재은이랑 밥을 먹든 내가 뭔 상관인데 모은 상관이 바람 피우고 내 뒤통수를 3개 친 것도. 고깃집에서 100만 원 이상을 솎아내서 당신 진짜 미쳤어. 얘가 거기 2번만 가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남편한테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이러다가 어디야라며 쫓겨나면 내가 엄청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이제 빨리 다음 따라와. 시어머니는 제 목을 잡고 고깃집 밖으로 끌고 가서 길바닥으로 밀친 후에 난리를 쳤어. 진짜 너를 보니까 속이 다 시큰데 죽겠어. 무식한 짓을 하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왜 이 정도까지 내게 쫓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내 친오빠 손주들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해. 데리고 살려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만큼 데리고 살아줘서요. 그동안 내가 가족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힌 일은 생각도 안 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재결합하려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대요. 내가 왜 고맙다고 해요? 게다가 제 자식들이 손주가 되고 다른 여자를 넣으려는 두 사람한테 이해가 가지 않는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성격도 무식해졌네요. 네 자식 때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막노동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도 오히려 재은이 옆에서 거머리 같이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당신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여기까지 말하며 저는 고깃집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난리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붙잡고 얘기 아직 안 끝났다면서 다시 길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이게 어딜 들어가 무식한 거야? 고기 맛을 알기나 해.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너 같은 애를 낳고도 아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뭐라고요? 갑자기 멀쩡한 우리 엄마는 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다 같은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공격을 해. 시어머니까지 앉아있는데 꼴랑 100만 원에 눈 돌아가서 난리치는 너 보면 내 엄마가 한심하다고 느껴지지 않겠니? 나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내 엄마는 더 하겠지.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남편과 부부대표와의 단판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무시하고 고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견딜 수 없는지 아니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 나,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가게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끝까지 최악의 행동을 하는 이들을 보며 저는 한 번 더 다짐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배신자들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후로 저는 철저한 복수를 시작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배신자 부부대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선 친한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나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입수하려고 했어요. 일을 한 것 같아 소리나게 위기감을 느끼고 시작을 했죠. 저는 특히 제 남편과 회사 대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후배가 두 사람이 부정관계에 놓여 있다는 증거를 제게 보내주었고, 그 뒤 증거들을 받고 나서 제게는 적을 잡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부대표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 담당 직원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그 직원이 나에게 연락하는 것이 회사 내에서는 배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난처한 분위기였는데, 그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자신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모른 척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필사적인 욕구 때문인지 계속해서 퇴근 후 알아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 직원은 부대표가 창업한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대표가 창업한 회사는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데리고 간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투자자 중 한 명이 부대표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리고 딸이 하는 회사라고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통 크게 투자를 했다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난리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부대표의 아버지는 땅이 많은 알부자이고 돈을 불리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집이며 건물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상황을 보니 하나뿐인 딸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태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었죠. 부대표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대표는 내 남편과 부도덕한 사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즉시 부대표 부모님 앞에 증거를 들고 찾아갈 것으로 결심했죠.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오늘 재훈이도 집에 없는데?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아줌마, 급한 일이 혹시 있나요? 제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죄헌이랑 싸운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재은이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저는 몰래 직원들을 다 빼돌려서 창업을 했고, 그곳에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취직시켰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요? 거기에다 사실이냐고요? 우리 재은이네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부대표 부모님 앞에 내밀었어요. 당연히 부대표 부모님은 증거물들을 보시고 지금 당장 부대표를 집으로 부르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표는 집에 도착했고 부대표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어요.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이 너, 유미,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다는 게 사실이야. 그것도 모자라 회사 망하게 하고 직원들까지 빼돌렸어. 그리고 내 회사에 유미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취직을 시킨 거야. 네, 맞아요.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그런 못된 것을 배워서. 친한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이나 너, 유미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살려준 사람이 바로 유미야. 그런데 내가 내 딸이 되어서 어떻게 유미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줘? 너, 당장 내가 투자한 돈 빼앗아 가지고 와, 아버지, 딸은 저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딸 편에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투자금 회수하시면 저희 회사 망해요. 그거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계속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금방 망한다. 그리고 잘못은 내가 있는데 애비가 되어서 딸 편으로 어떻게 들어 너 당장 유미한테 무릎 꿇고 잘못 빌어라.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까. 아니요, 저 얘한테 못 빌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시든 내쫓든 알아서 하세요.
부대표는 이 말의 끝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대표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대신 용서를 빌면서 꼭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다음 날에 부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과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아버지이신 듯한데 설마 딸 회사 망하라고 투자금을 회수하러 오겠냐며 비웃으셨어요. 그러나 정확히 이틀 후에 부대표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여 버렸어. 이게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지? 다 내가 자초해 일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서 난리를 쳐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셨고 회사가 막 일부 직전이라고. 게다가 나는 부모님과 저까지 했어. 그리고 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매일같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너 당장 와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데리고 와. 왜 나를 데리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처리는 내가 해야지. 저는 이렇게 해야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고 곧바로 부모님 찾아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아주머니. 무엇 때문에 미안해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냥 한 방 먹이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더 커져서 아저씨, 아주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유미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나 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줬어. 우리는 서로 상처 주면 안 되는데, 유미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재훈이 회사에서 회수해온 투자금이야. 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 당시 제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니 괜찮아요. 그냥 넣어주세요 하셨죠. 부대표 아버지께서는 투자금 회수한 것을 계속해서 제게 요구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부대표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제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성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초창기 직원 한 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대신할 사람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뒤에선 더 기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참고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용직으로 보이는 척하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살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인지 두 사람은 끝까지 나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만 전념했어요. 초창기에는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죠. 그러나 부대표가 배신한 후 창업한 회사는 몇 달 후 자금이 바닥나 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시어머니도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품이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자 이전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고 기사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러자 그 기사를 보았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급하게 제 회사를 찾아와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속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저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말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결국 얼마 후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졌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진 것들을 모두 털어서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는데 그러다 약간 알거지가 되어 땅을 털게 된 셈이었죠. 치고 후회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대표는 회사가 망하고 투자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일을 겪고 친구도 가족도 잃게 되었어서 참 씁쓸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피식 웃고 넘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의 끝으로 제가 지난 날은 있고 제2의 인생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